앞에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중형급 PLC에 속하는데요. 앞에 있는 이 PLC는 여기서 PLC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빨간색 모듈부터 이 끝에까지인데 제 거는 지금 다른 모듈들을 추가로 더 삽입을 해놨기 때문에 모듈의 개수 종류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거는 이 뒤에 있는 모듈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듈들을 구입해가지고 더 추가로 장착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 모듈 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하는 이 모듈에서 CPU에 해당되는 거는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 빨간색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게 분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고, 여기에서 실질적인 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는 부가적으로 어떤 밖에 신호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신호들을 내주거나 통신을 하거나 뭐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로 사서 꽂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 두 개가 있으면은 뭔가를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럼 맨 옆에 있는 건 뭐냐? 파워 서플라이예요. 왜냐면은 그 CPU 자체 내부 전원은 5V 내지는 3.3V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전원에서 쓸 수가 바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220, 여기 커버 열어보시면 됩니다. 커버 열어보시면은 220 전원이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220 전원에서 손 조심하세요. 220 물론 스위치 안 올려서 전원이 올라오진 않는데 220 전원이 들어와서 내부 보드에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컴퓨터를 뜯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도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메인보드 위에 CPU를 장착하고 램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 PLC도 마찬가지예요. 이 PLC도 뒤에 이게 메인보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LS 건데요. 이 PLC는 LS 건데 이 뒤에 있는 게 메인보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메인보드에 파워 서플라이 이런 이제 파워 서플라이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워 서플라이, 뭐 CPU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요거는 CPU는 아닙니다. 확장 모듈이라서 아닌데 여기 요 모듈로 따진다면은 뒤에 요 케이스 안에 베이스가 있는 거고요. 베이스 모듈 거기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한 거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각각의 모듈들의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내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쓰비시 PLC가 되는 거고 지멘스 독일 지멘스사도 PLC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앞에 보시는 이쪽은 이제 같겠네요. 앞에 보시는 구종은 지멘스 PLC의 300계열이라는 PLC예요. 그래서 지멘스가 300계열과 400계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300계열의 PLC인 거고 이게 국방색이다 보니까 좀 튼튼해 보이죠? 색깔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은 마찬가지예요. 맨 왼쪽에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모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뭐 스위치라든지 램프를 연결할 수 있는 입출력 모듈 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열로 되어 있는 거를 보통 중형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형급은 처리속도가 더 빠르고 메모리 섭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요. 보통 중대형급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소형급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것도 PLC예요. 이건 이제 LS 산전에서 나오는 XBM이라고 해서 초소형 모듈인데 요거 하나만 가져도 지금 이제 왼쪽이 입력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고 오른쪽은 램프라든지 솔레이노이드 밸브를 연결할 수 있는 PLC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도 지금 이게 8점씩이거든요. 8점, 8점. 요거만 가지고도 뭐 8점짜리 기계를 내가 뭔가 동작을 시켜야겠다. 요것도로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이제 컴퓨터에서 USB 꽂고 여기다 꽂아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고 그런 다음에 뭐 동작시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시키려면은 이러한 이제 추가 모듈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옆에 보면 이제 소켓 같은 게 있어요. 이 소켓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소켓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확장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PLC 모듈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으로 나온 거고요. 왜냐면은 장비를 만들다 보면 공간 제약도 따르기 때문에 자꾸 PLC 사이즈 자체를 소형으로 가져가려는 추세인데 그것도 좀 경쟁이 붙어서 좀 작게 이 중형급 이상도 좀 작게 만드는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지멘스 1500은 조금 더 커졌어요. 좀 사이즈가 그런 경향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옴론이라는 PLC 옴론이라는 미국 일본 회사의 초소형 이제 PL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이제 CPU가 들은 거고요.
입력 단자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위치를 연결해 스위치나 센서, 디지털 센서를 여기에다가 단자에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뒤에 쪽에는 뭐 솔레노이드, 램프, 부저 그런 기기들을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소형이고요. 그러니까 종류하고 모양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이거는 이제 다시 LS 산정 겁니다. 그러니까 LS 산정께 아주 초소형도 있었지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죠? 비슷하긴 했죠. 그래서 위쪽은 스위치 램프 연결하는 단자래. 그리고 아래쪽은 뭐 램프라든지 뭐 솔레노이드 램프라든지 이런 출력 기기를 연결하는 단자래. 프로그램은 이쪽 커버에다가 똑같이 USB 책 연결해가지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PLC인데 안에 있는 메모리 용량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점수, 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넥터 단자 하나가, 여기 있는 터미널 단자 하나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기를 많이 연결할 수가 있으니까 대형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점수가 많이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PLC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그 업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 LCD나 반도체 이런 쪽은 미쓰비시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그쪽 기술을 많이 이전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서 장비 카피라든지 이런 게 또 있었겠죠. 그런 그쪽에서 많이 왔고, 일본에서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현재도 많이 깔려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미쓰비시를 다루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쪽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쓰비시가 단독 장비 업체, 반도체라든지 이런 장비 업계에서는 미쓰비시나 이런 게 많고, 최근에는 옴론도 많이 좀 치고 들어왔다고는 해요. 그리고 LS 거는 이제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정부 수철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 자동차 계열이나 뭐 정유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계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CPU, 이 PLC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은 거의 다 따라왔어요. 우리나라 기술이나 뭐 일본 거나 독일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신뢰성. 이거를 만들었긴 만들었는데 이거 15년 이상 한번 써본 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15년 이상 잘 돌아가는지 이런 게 정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벌써 매일 만들어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쓰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 CPU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가기기, 센서부터 시작해서 모타라든지 뭐 이런 부가기기, 그거고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비 자체를 국내에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설비는 다 외국 엔지니어들이 와서 뭐 설비를 다 갖추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떻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들 하고 어떤 호환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기 만들어진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규모가 큰 데는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 국산 거를 잘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인근에 이제 뭐 여기 남양유업 회사도 있지만 남양유업에도 우유에서 뭐 분유면은 분유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정이나 그 만드는 방법 자체를 국내 기업에서 국내 어떤 그런 자동화 장비 업체에서 개발해서 다시 판로를 개척할 때까지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 뭐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서 엔지니어를 불러서 설비를 그냥 갖추는 거죠. 근데 그쪽 엔지니어가 설비를 갖출 때에는 국산 장비를 쓸 이유가 없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 가보면은 외산 제품이 아직은 많이 깔려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작업인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제 자료인데요. 이제 그 기계 가공을 하고 나서 그 버플이 생기는 거를 줄로 이제 이렇게 갈아내는 수동으로 수 작업으로 작업자가 이렇게 갈아내는 건데, 문제가 있겠죠?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밀하거나 미세한 거를 따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 기계를 만들면은, 제가 물론 만든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를 이제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그 터치 판넬도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단독 장비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 넣으면은 이러한 동작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공구의 마모도나 이런 거는 고려를 해가지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뭐 공구는 갈아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계를 프로그램을 짜서 동작이 되게끔 하면은 뭐 효율성은 일단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래에 있는 이 지그에다가 이렇게 가공한 거를 저기 넣어놓으면 알아서 동작을 할 테니까 문제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겠죠. 수 작업했던 사람의 일자리가 이제 사라지는 문제는 발생이 되고, 현재 기업들은 어쨌든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작업을 하니까 이쪽 관련된 엔지니어는 이제 필요한 실정이고, 제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회사에 있는 어떤 장비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외주를 시켰는데, 요즘에는 뭐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외주를 줬더니 한참 뭐 하는 거 같더니 뭐 잠깐 하고 뭐 시간만 좀 잡아먹고 잠깐 뭐 하는 거 같더니 뭐 돈만 좀 달라고 가더라, 뭐 이런 거를 사업주들도 보는 거죠. 그 비용이 아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내부에 있는 직원이 저거 조금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제 자사 직원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비를 꾸미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기구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장 설계해서 다 연결도 해야겠지만은 그 끝에 이제 저렇게 PLC 컨트롤 판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런 PLC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전기 장치, 보통 이제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기 장치들. 전장 분야의 어떠한 기기들을 다 배선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이쪽 일이죠. 배선 다 끝나고 기계 조립하고 기본 센서 다 세팅한 다음에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 그게 이제 이쪽 분야의 일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비는 그렇게 복잡한 장비는 아니고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공합 실린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 밸브, 그리고 근접 센서, 실린더 위에 있는 오토 스위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정을 만들어 놓은 어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가 움직이는 건데, 저 리프트 빼놓고 앞 단계는 내일까지 교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 짜셔가지고 공작물을 공급하고 가상으로 드릴 작업을 한 다음에 금속, 비금속을 센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고, 금속은 중간 실린더를 이용해서 쳐내고, 비금속은 컨베이어 끝단에 이렇게 내보내는 그러한 기본적인 공정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하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터치도 직접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터치 집어넣어서 터치에서도 조작을 하는 것까지를 내일 교육 과정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까지가.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장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앞에 있는 PLC가 맨 왼쪽이 파워, 그 다음에 이제 CPU, 입력 모듈, 출력 모듈, 통신 모듈, 위치 결정 모듈. 지금 화살표가 한 가지 밀렸습니다. 요게 이제 필드버스 통신 모듈이고, 요거는 옆에 있는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요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거고, 입력 모듈에는 스위치나 디지털 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근접 센서라든지 이러한 센서들을 다 24V입니다. 24V 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출력 모듈에는 램프라든지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을 직접 요 스크류볼트를 따서 Y단자 터미널 작업 해가지고 여기다 직접 물리셔야 돼요. 근데 저희 여기 교육장비 여건상 매일 그 조였다 풀었다 하면 저기 이빨이 나가겠죠. 탭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비에는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판으로 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선을 따서 지금 인풋 라인 밑으로 지금 선 내려온 거고요. 그 라인이 이 판넬의 뒤쪽에 커넥터가 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넥터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뒤쪽에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게 그대로 1대1로 여기 있는 선들이, 여기 총 몇 개의 이 터미널이 있냐면은 16점짜리니까 큰 단자 포함해서 17개의 단자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17개의 단자가 이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요 단자가 요 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직접 스크류볼트 작업을 하지 않고 일명 바나나 잭이라고 하는 요 바나나 잭이 있어요. 뒤쪽에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 일단 쉬는 시간에 가져오시면 되는데, 요 바나나 잭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파일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근데 현장에서는 직접 여기다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교육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육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어요. 교육계에서는. 20년이 넘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교육하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맨날 이거 뺐다 꽂았다니까 이걸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저희 이제 반대편 실습실에서는 이제 직접 조였다 풀었다 하는 이런 실습도 하고 제어 판넬 만드는 실습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배선은 터미널 단자를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반화잭을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여기 지금 CPU 왼쪽에 지금 CPU가 보이는데 요 모델명은 Q03UD2라고 해가지고 Q 시리즈 중에서 중하위권 성능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 Q 시리즈에서 제일 옛날 거는 Q00 모델인데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 그 Q03, 04부터 해가지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미쓰비시 건 그래요. 그리고 그 지멘스 것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좀 좋아지는 그렇게 이제 브랜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커버를 이제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열어보시면 됩니다. 연나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 위에 약간 구멍이 있어요. 손가락 넣으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이렇게 슬롯이 열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꽂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이렇게 사서 여기다가 더 추가로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메모리를 사가지고 삽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거에는 메모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쓰비시 CPU는 이 메모리가 없어도 그동안인데 이 시리즈는 메모리가 없어도 내부에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돼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구입을 해서 장착을 하면 뭐 프로그램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트레이스 할 때 추적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메모리를 써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레버 하나가 있습니다. 레버. 예, 글씨도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은 리셋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전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전원을 투입해서 설명 나온 후에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전원은 밑에 있는 전원 켜시면 되고요. 파워 서플라이에 전등이 되고 CPU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이쪽 자동화 기기들은 램프로 이상 경우를 항상 표시를 해요. 딱 봤는데 뭔가 깜빡이고 있다든지 깜빡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색깔 불이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지금 뭐 전등이나 전면이 되고 있다든지 이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모드 불과 밑에 있는 런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이거 외에 다른 불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 레바 스위치를 가운데다 놓으시면 런의 불이 꺼져요. 레바 위치가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맨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힘 뺀 상태에서 가운데로만 놓으면 가운데 위치에 있는데 이게 스탑 상태입니다. 스탑. 이 상태는 전원은 들어가 있는데 CPU가 일을 안 해요. 런 중이 아니라 스탑 상태예요. 계산을 안 해요. 계산을 안 하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기계가 돌아가진 않겠죠. 머리가 활동을 안 하니까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고요. 다시 런을 하고 싶으면은 런 레바를 런에다 놓으면은 CPU가 연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맨 왼쪽에 아까 그 리셋이 있었는데 리셋은 미쓰비시 이 CPU는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으로 2초 이상 당기고 있으면은 방금처럼 빨간색이 깜빡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은 메모리가 리셋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맷된 게 아니라 롬에 있는 메모리가 있는데 이 롬에 있는 메모리가 이제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으로 올라와 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메모리 영역에 있는 게 날아간 거고 리셋을 하면은 롬에 있던 걸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작업해서 임시로 저장했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만 날아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왜냐면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리셋 해버렸는데 다시 켜서 기계가 안 돌아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얘는 포맷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현재 들어가서 중간에 바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셋이 되는 거지 포맷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레바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 CPU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Q 시리즈의 03 모듈은 USB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더넷으로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하는 거고, 이제 소형 PLC나 이런 것들은 옛날 그 구형 기종은 RS232 포트, 옛날 그 컴퓨터 뒤에 보면은 9핀짜리 있어요. 그걸로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USB를 우선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것들은. 그리고 그 통신의 이제 확장성 때문에 USB도 1대1 통신밖에 안 되거든요. 1대1 통신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죠. 다른 거랑 통신도 못하고, 내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는 뭐 다른 거랑 통신할 수도 없고 이런 건데, 이더넷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end-to-end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포트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다운로드도 할 거고, 이 포트를 통해서 옆에 있는 터치랑도 통신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더넷 포트 자체가 end-to-end 통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더넷 포트를 지원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형급 이상은 대부분 다 나오고 있고요. 예전 거는 그래도 이제 개발이 안 됐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안 나오지만 최근 거는 다 이걸로 나오고 있다. 또 하나 이유는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예전에는 윗단으로 뭐 위에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데로 보낸다는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규모가, 공장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정보라든지 데이터를 위쪽에 보내줘야 될 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더넷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독 장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장비를 앞뒤를 연동해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데이터 통신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이제 USB라고 이더넷 포트로 하는 게 확장성이 엄청나죠. IP만 계속 지금까지 확장을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넷 포트로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보시는 모듈은 입력 모듈이에요. 그 옆에 있는 요 입력 모듈인데, 요 입력 모듈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게 그 인터넷에 찍어놓은 게 지금 요게 있어서, 요 지금 빨간색 라인에다가 실제 이제 Y 단자 터미널 앞찾기로 해가지고 선 까서 스트리퍼 해가지고 물리는 거죠. 여기다 물려가지고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이제 극성이 없기 때문에 한쪽에 스크류 드라이버로 단자 커버 열어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AC 전원을 DC 전원으로 만들어주는 SMPS, 스위칭 모듈 파워 서플라이 SMPS라는 거여서 요걸 이용해서 전원 24V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원이 쭉 흘러왔다가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포토커플러라고 하는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토커플러라는 소자를 통해서 여기 공통단자, 컴단자입니다. 이 공통단자를 통해서 전기가 마이너스로 빠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위치가 눌렸다는 신호를 이 모듈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미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실제 구성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그림으로 회로도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스위치 그림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24V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QX80 모듈이고요. QX80 모듈은 이 공통단자, 컴단자라는 게 있는데, 컴단자가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유는 내부에 있는 회로도를 이용해서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요 모듈이 입력 모듈인데요. 그 입력 모듈의 내부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 이미지가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요거의 내부 회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24V 그대로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지금 이렇게 똑같이 연결을 하실 건데, 플러스 24V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면 이건 이제 저항입니다.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저항이고요. 전기가 쭉 흘러 들어와서 여기 있는 건 LED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LED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다 이런 게 LED로 구성이 돼 있어서 다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 LED예요. 그래서 LED가 켜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류가 컴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LED의 특성상 LED는 그 빛을 내는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라는 거는 빛을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줘요. 지금처럼 위에서 아래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자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단자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위쪽은 플러스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B, 여기 TB 18번이 컴단자인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QX80 모듈 내부 구조가 LED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LED고요. 반대쪽은 그 빛을 받는 포토 트랜지스터입니다. 여기서 LED가 빛을 발하면 이게 이제 빛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빛이 나오면 빛이 들어가면은 전류가 이렇게 쭉 통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부 소자에서 LED를 켜고 그 신호를 CPU가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입력 모듈입니다. 근데 입력 모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24V인데 내부에서 돌아가는 건 다 5V 내지는 3.3V예요. 그럼 24V 신호를 전기적으로 그냥 내부에서 갖다 쓰면 내부에 있는 칩이 다 탈 수밖에 없어요. 밖에 24V고 내부 3V니까 전기가 그냥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칩이 다 타는 거죠. 그거를 신호를 받긴 받아야겠는데 쇼트가 나면 안 되기, 전류가 이렇게 흘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것을 빛으로 제일 확실하고 제일 속도가 빠른 게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이제 신호를 받도록 처리를 해 놓은 게 입력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수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개짜리냐? 그럼 16개짜리면은 16점, 이게 32개면은 32점, 64개면은 64점 모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외 밖에서는 보통 이제 8단위, 8비트 단위, 1바이트, 즉 8점짜리, 16점짜리, 32점짜리, 뭐 64점짜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1번하고 16번 터미널만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이 내부에 이러한 포토커플러가 1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포토커플러를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이시는 요 칩,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리가 이렇게 4개 달렸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4개 달렸는데 한쪽은 그 LED고요. 나머지 한쪽은 이제 그 포토 트랜지스터라고 해가지고 전기 받으면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다리 4개짜리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희 그 이미지에서도 하나가 전기 들어가다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고 했었잖아요. 그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칩 하나에다가 포토커플러 하나를 담겨놓은 이런 것도 있고, 칩 하나에다가 포토커플러를 2개를 달아놓은 거죠. 2개를 달아놔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하나에 4개짜리도 있고, 하나에 8개짜리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래서 입력 모듈을 뜯어보면 그 안에 이제 이러한 비슷한, 요거보다 이제 좀 커다란, 길다란 칩들이 밖에 있어요. 그게 이제 포토커플러가 그 내부에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도 연결해주고, 앞으로 연결해주고. 별거 없어요. 그냥 칩에 안에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포토커플러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대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뒤에 가시면 아까 설명드린 바나나 잭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한 5가닥씩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